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12월 둘째 주 주간 찐시황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일요일 밤에 8시에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대면 이제 다음날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살짝 우울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 또 가족분들도 출근은 안 하시더라도 주말이 가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시간대죠.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아쉬움을 달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뭐 주식이 좀 좋아야지 그런 부분들이 더 있을 텐데, 자, 아무튼 뭐 지난주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또 뭐 관심 있게 또 우리가 봐야 될 만한 그런 섹터와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도 오늘 함께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금요일 날 뭐 미국 증시 끝난 부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PPI가 발표됐습니다. PPI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주 13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 날 나오는 것은 CPI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기업들이 이거 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펜을 하나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원가가 올라가면 이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올리겠죠. 올리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이 이 펜을 구입할 때, 저는 원래 예전 같았으면 이 노트북을 살 때는 한 1,000원 줬다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 펜의 가격을 삼성전자에서 한 2,000원으로 올려버리면 저도 이 펜을 2,000원 주고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되면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 지수가 종가가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쪽 헤드라인을 보시면 월스트리트가 떨어졌다네요. 금요일 날, 그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원유의 가격도 최근에 주간 단위로 이렇게 드랍을 했다는 겁니다.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 메인 뉴스다 정도로만 오늘은 말씀드리고, 어차피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끝난 시장에 대해서 주요 이제 등락한 업종, 그 다음에 테마, 이런 부분들은 또 월요일 날 또 개장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때 한번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개장 전 방송을 이제 1시간 이상 꾸준하게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미국의 업종별 등락과 테마, 상승 테마, 하락 테마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에서 상승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20% 올랐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관련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금요일 날 5G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앞으로 또 좀 이따가 뭐 그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올 텐데요. 아침마다 개장 전에 미국의 업종, 그 다음에 테마 등락 말씀드릴 때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먼저 이제 오늘은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최근에 뭐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는 이 전기차 관련주들의 하락이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제가 최근에 우리 개장 전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테슬라의 판매 부진입니다. 판매가 부진하니까, 자, P 곱하기 Q로 기업은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판매가 부진하니까, 그죠? 좀 Q라도 늘려야 되잖아요. 판매가 지금 잘 안 되니까 Q라도 늘려야 되니까 가격까지 인하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은 전반적으로 우리 내연기관차보다 조금 비쌉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대비해서 경쟁력이 생기는데, 막상 차량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우리가 치르게 되죠. 근데 지금처럼 유가가
좀 안정을 찾고 있고요. 그죠? 유가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아마 차를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피부로 유가 자체가 조금 하락을 한 거.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그죠? 비용이 아마 조금 내려간 거 느끼실 텐데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차 대당 신차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좀 구매를 좀 머뭇거리게 되고 조금 뒤로 늦추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사면 쉽게 잘 바꾸지 않죠. 뭐 돈이 엄청 많은 분들은 매번 신차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꾸시는 분도 제 예전에 모셨던 상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신차 나올 때마다 계속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원래 남자분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서 원래 제가 2002년도에 이거 옛날 이야기 하면 이게 긴데 뉴 EF 소나타라고요.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뉴 EF 요즘은 단종됐죠. 네, 뉴 EF 소나타라고 2002년도에 펄색으로 진주색으로 저희 집에서 이제 이제 하나 이제 타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 차를 아버님 차를 그냥 저는 계속 몰았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예, 15년 몰았습니다. 네. 자동차 15년 몰면 꽤 뭐 많이 몬 거죠. 근데 2017년도 정도에 제가 아마 차를 바꾸게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바꾸게 된 계기가 뉴 EF 소나타가 고장나서 바꾼 게 아니에요. 바꾼 게 아니라 겨울에 저희 출근하면서 이제 나오려고 이제 차를 딱 말고 나오는데 겨울이니까 얼음이 얼어버린 거예요. 바닥에 아스팔트에.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제 또 지각할까 봐 좀 급하게 이렇게 페달을 딱 밟았는데 차가 한 바퀴 돌아버린 거죠. 돌면서 이 반대편에 있는 가로수로 쾅 박으면서 앞에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죠? 우리 자동차 수리하는 곳을 가지고 갔는데 견인돼서 갔는데 거기서 수리하시는 분이 자, 이 정도면 더 이상 이제 못 고치고 폐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15년 정도 타는 차를 비로소 그때 바꿨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런 성격이 가지고 있다. 저는 좀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네, 차는 한번 사면 잘 바꾸지 않는 고가 소비재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머니가 좀 얄팍해지고 경기가 조금 힘든 구간에서 이 신차를 구매하기 그 욕구 자체가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대당 차당 가격이 높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 테슬라 다음으로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누구냐면 BMW입니다. 네, BMW가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테슬라가 특히나 중국 쪽에서 가격 인하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테슬라가 있고 두 번째는 전기차 영향이 있는 부분은 소재 쪽 영향입니다. 소재 쪽. 네. 이 소재 가격 하락에 따라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리튬 관련주들 이제는 많이 올랐는데 조정 좀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사들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전반적으로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에 들어가는 소재 가격들이 조금 주춤하면서 향후에 그러면 양극재 회사들, 음극재 회사들이 이 원가, 원료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좀 마진이 앞으로 제품 가격도 올리지 못하면서 마진이 좀 축소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들도 좀 복합적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는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전기차 관련주들의 수익률을 제가 올해 연초부터 해서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아래쪽에 있는 두 개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두 개가 있습니다. 붉은색 계열의 두 개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기업은 CATL이고요. 하나는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요즘 부진한 테슬라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은 테슬라는 연초부터 55%나 빠졌네요. 엄청 빠졌죠. 그 다음에 CATL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셀을 만드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반도체가 아니죠.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죠. 오늘 제가 살짝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좀 마음 제가 굳게 먹고 롯데칠성에서 나온
세로, 그죠? 새로 나온 세로 소주 제가 한 잔 마신다고 말씀드렸죠.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이게 원래 제가 그 윗분들하고 마실 때 소주는 엄청 썼는데 이 세로 소주는 이 마실 때에 그 기존의 소주보다는 어쨌든 덜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저희 팀 분위기, 회식 분위기도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두 잔인가 세 잔 정도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말이 지금 약간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최대한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두세 잔 마셔놓고 그 뭐 할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 저한테는 치명적인 주량이기 때문에 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 CATL과 테슬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연초 이후에. 그리고 위에 있는 색깔을 보시면 조금 더 빨간색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밑에 있는 회사는 SDI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업체와 그 테슬라와 CATL과의 주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언제부터? 제가 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치러놓은 구간은 언제냐면요. 이게 8월입니다. 8월. 올해 8월. 올해 8월에는 뭐가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점부터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또 이러네요. 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CATL과 테슬라의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 그런 움직임도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직 그 뭐죠? 금요일 밤까지는 금투세 유예되는 부분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는 거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도 지금 50억 정도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투세 유예 2년 하는 거랑 이 대주주 조건에 대해서 50억 요거 가지고 지금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주말 사이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올랐던 주식들 있죠. 전반적으로 좀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좀 발빠른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 뭐 그런 등등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뭐 연초부터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등등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시죠. 60만 원대 위에서 제가 그 원래 상장했을 때의 음봉의 시가를 넘어섰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충분히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 만약에 배터리 셀 업체 쪽을 본다면 SDI 쪽으로 볼 건데 저는 이제부터는 SDI가 가격 조정이 좀 나와야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SDI가 가파르게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디까지 빠질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가파른 가격 조정이 나올 때 항상 중요한 이제 그 지지점으로 보는 것은 이 회사, 이 산업이 이 산업이 속해져 있는 업황 자체의 시황이 좋은 방향이라면 성장하는 방향이라면 이 200일선이 우상향을 그릴 것이고 이 200일선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 조정이 내려온다면 거기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고 지켜를 모니터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51만 원 정도에 끝났고 금요일날 200일선은 46만 원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한 10% 정도 더 가격 조정을 받아야 꽤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는 건데 요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데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우리 사주 관련된 매물이 이제 보호에서 풀리는 것들이 1월 27일부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꽤 적지 않은 물량들 그러한 수급 부담을 감안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이거나 아니면 좀 더 가격 조정을 거치거나 이러한 가능성을 일단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시면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매도의 중심은 누가 있냐면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입니다. 네, 연기금이 보시면 급격하게 지금
비중을. 예. 원래는 연기금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아, 이 회사가 시가총액 큰 게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시가총액 비중만큼 이 회사 연기금에서는 채워야 되는, 그죠? 그래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역할을 연기금이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연기금이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비워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수급 쪽으로 또 부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하나를 보여드리면 자, LG에너지솔루션을 또 하나 이슈가 저렇게 주가가 이제 약한 이유, 2차전지 관련주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또 약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한번 열어서 한번 보죠. 8.15, 네, 금요일날 자료를 한번 보면 9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요거죠. 자, 2차전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는 이유 자체가 글로벌 전기차 밸류체인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싸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를 가지고 보면, 네, 테슬라, CATL은 주가가 연초 이후에 50%, 30%씩 이렇게 다 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조금 그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 이런 부분들도 LG에너지솔루션한테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으로 이런 부분들 보유의 수 풀리는 거, 상장 후에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는 약간 돈들이 좀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지금 살려고 하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것들을 비중을 좀 줄여야지 새로운 거 살 수 있지.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유동성이 지금 막 돈들이 시장에 막 들어오고 이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 펀드를 운영하는 투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투신이라고 생각하면 운용사들 생각을 해보면 돈들이,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뭐 펀드를 가입을 하고 그 돈들을 운영할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점점 증가를 하면 다른 거 안 팔고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새로운 신규 자금들이 증시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섹터, 이렇게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섹터를 팔고 좀 안 좋아 보이면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면 이걸 팔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수급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끝나느냐, 2차전지 관련주의 성장은 끝인가?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STI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자, STI 차트를 보면 제가 금요일 날 저렇게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구간 있죠? 네, 저 정도까지 가격 조정을 만약에 한번 주면 거기서는 한번 우리가 또 가격적으로는 부담 없는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계속 본다는 이유가 뭐죠? 여전히 중장기, 네,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 조정이 오면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STI를 가족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중장기 성장성이 없으면 조정받아도 관심을 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조정 요 구간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면 저는 가족 여러분들께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여전히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몇 가지들 이유 때문에 올 연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12월 28일 날 권리락이 있고요. 그죠? 29일이 폐장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7일 정도까지는 아마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올랐던 기업들한테는 이런 매물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오르는 주식들 한번 보세요. 이 매물 부담과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 주로 오르고 있죠. 미디어 업종, 5G 통신 장비 업종, 그들은 연초부터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주주 연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액션도 굳이 강하게 나올 부분이 아니죠. 근데 이쪽은 좀 2차전지 섹터들은 그래도 그쪽보다는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한정된 자금으로 주식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식을 사려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다른 주식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수급적 흐름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올해 성과가 양호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 부담이 적어도 요 12월 말까지는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가격 조정을 만약에 준다라면 지난번에 전고점을 돌파한 요 위치, 요 위치, 그죠? 여기 적어도 여기 정도나 아니면 200일선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SDI가 저는 그래서 요 정도가 오면 한번 담아봐도 관심을 가져봐도 크게 저는 잃을 건 없는 그러한 구간으로 아마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괜찮은 또 뭐 타이밍이나 뭔가 변곡점의 흐름이 나타나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들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또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자금이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좀 올랐는 걸 팔고 이동을 하는데 어느 쪽이냐? 이쪽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아마 저녁에 하는 방송에서도 내년도의 키워드는, 그죠? 내년도 키워드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중국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리오프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는 뭐 이번 주에만 말씀드린 건 아니죠. 근데 꽤 이미 먼저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이. 한번 보시죠, 일단. 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봉쇄를 강화하게 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게 되죠. 그죠? 그랬다가 조금 주춤하면서 봉쇄 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1년도에 가서 춘절 때는 아주 강력한 이동 제한을 펼치고요. 2022년도로 와서 또 상하이 락다운을 하는 등 중국은 좀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위가 만만치 않죠. 시위가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이런 시위들은 아마 시진핑 주석을 조금 움츠리게 주춤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봉쇄 완화 조치가 11월, 12월 들어서 서서히 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우리 KB증권의 리서치센터에 중국 전략 담당하시는 박수현 애널리스트랑 세미나하고 그 다음 날에 아마 개장 전 방송에서도 중국 담당하시는 분이 이쪽은 봉쇄 완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중국 내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던 것처럼 11월, 12월 들어서 봉쇄 완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도 가면 춘절 때는 과거는 이동 제한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방역 완화로 인해서 좀 풀릴 것이고, 양회 3월달 정도가 있는 양회 시점 되면 거의 리오프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중국의 방역 정책 예상 경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봉쇄 완화하고 포기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 항체를 이렇게 점점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점점 이 확진자 수는 또 시간을 두고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중국 관련된 소비주, 그 다음에 우리 중국 관련된 시클리컬 업종, 경기 민감주들은 계속 당분간은 조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쉬는 동안은 아마도 얘네들이 조금 주도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매니저들을 만나보고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생각들은 거기에 지금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화장품도 그렇고 다들 식재료 안 좋은데 지금보다는 앞으로 방역 완화로 인해서 앞으로 좋아지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서 살짝 이동하는 그런 분위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버리고 완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계속 요겁니다.
중국 GDP 대비해서 그 부채의 비중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제일 아래쪽이 정부의 GDP 대비해서 부채, 그 다음에 중간이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가계입니다. 가계. 중국은 주로 이제 국영기업들이 많은 편입니다. 네, 국영기업들이 좀 많은 편이고,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정부의 이 부채는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뭐 국민들한테 뭐 막 가둬두고 이제 못 나오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 비용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중이 지금 원래는 50%대에서 지금 70%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년도 가면 이거는 풀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이유 중에, 요거는 아주 간단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의 좀 후보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2차전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만한 그 데이터가 있어서 오늘은 하나 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제가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 코스피 내에서 신용잔고율이 높은 종목 리스트를 쭉 나열을 해보니까 삼천리부터 세방 뭐 이런 종목들 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놓은 종목들의 특징은 뭘까요? 아마 좀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오른쪽이 뭐죠?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꽤 시장 대비해서 꽤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다 해놨습니다. 그럼 이들은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대주주 관련해서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에다가 신용 잔고율도 꽤 높다 보니까 좀 주가가 꽤 이 관련된 매물이 나왔을 때는 좀 날카로운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좀 그래도 그 네옴시티 관련한 모멘텀으로 그래도 꽤 가족 여러분들과 초기부터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여기 있죠. 네,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 요즘은 제가 이야기 거의 안 드리잖아요. 그죠? 예, 빈살만이 방한하고 다녀간 이후부터는 모멘텀 소멸로 인해서 큰 파동은 이미 끝났다라는 말씀 드렸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미글로벌이 주가가 원래 많이 올랐잖아요. 한미글로벌 한번 볼까요? 한미글로벌. 네. 자, 이게 작년도, 네, 원래 연간 상승률이 지금 150%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도 뭐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네. 이런 생각하면 하수인데. 네. 아무튼, 네. 자, 작년도 대비해서 원래 뭐 한 100% 이상 오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잖아요. 다른 종목들이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또 사우디의 주택부 장관이 잠깐 또 방한한다고 하는 그런 일정이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파동은 지난번에 직전 고점을 뚫기 어렵다라는 말씀드려서, 왜? 이미 그 기대치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빈살만이 다녀간 것보다 주택부 장관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거를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겠냐, 이 전고점 못 넘는 파동이다 이번에 이 모멘텀은, 그런 말씀드렸고, 4만원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신용도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죠? 거기다가 연초 이후에 상승률도 높다 보면 그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과 관련된 좀 가격 조정을, 지금 최근에도 좀 가격 조정을 좀 심상치 않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넣어드렸으니까 그 리스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리스트도 쫙 있겠죠. 네, 지금 신용잔고 7.5% 이상 되는 종목들만 제가 뭐 이 파워포인트 한 장에다가 제가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담아드렸는데 요 한번 리스트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내에서는 신용잔고율이 높은 종목이 보니까 빅텍이라는, 이건 빅텍은 뭐죠? 방산 관련주죠. 우리 주로 전쟁이 막 일어나고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했을 때 빅텍이라는 종목이 한 번씩 꿈틀꿈틀합니다. 근데 연초 대비해서 이거는 뭐 오른 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신용과 관련해서 높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뭐 덜한 거 없고 상대적으로 그 밑에 두 종목이 오히려 눈에 거슬리는 종목들이 나오네. 이제 이거 뭐 거슬린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이 종목들이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런 이슈들이 이벤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광, 현대 에버다임이 신용 잔고율이 12% 가깝게 되는데 이들은 100% 전후로 원래 주가가 올랐던 종목이니까 혹시라도 그죠? 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지 여부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유신도 이거 네옴시티 관련주 아닙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미래나노텍은 리튬 관련주잖아요. 리튬 가공 관련된 이런 것들도 신용잔고율 10% 초반, 근데 100% 이상 주가가 오른 대표적인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 혹시나 가족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더 이 밑에 종목 리스트도 또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그거는 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목들한테는 이제 매도가 나온다면 대신에 그 매도가 나온 것들이 자금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루만 한번 놓고 일단은 한번 보죠. 네, 12월 9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업종을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보시죠. 어느 쪽으로 들어왔나? 네, 한번 보면 자, 공통적인 업종이 성격이 뭐죠? 미디어 업종이네요. 미디어 업종 노란색으로 해놨죠. 자, 미디어 업종은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그죠? 우리 금요일에도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리생이 드디어 중국의 OTT에 방영이 된다. 우리나라 드라마로서는 거의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되니까 이거는 임팩트 있는 거죠.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증시가 항상 새로운 뭔가 임팩트 있는 주가가 빵 때리면 시장에서 없던 게 새롭게 생겨야 됩니다. 근데 네옴시티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왔다 갔는데 그 다음에 주택부 장관이 왔는 것은 새로운 게 없던 게 새롭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임팩트는 없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정도로 갔다가 밀린 겁니다. 자, 없던 소식이 새롭게 생기면서 미디어 업종은 지금 세게 좀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화장품입니다. 네, 화장품. 여기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 방역 완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없던 내용이 서서히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붙고 있고,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기대하고 있지 않던.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 5G 관련해서 인도 쪽에 결국엔 이런 내용도 나왔더라고요. 네,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5G 인도, 네, 나오죠? 네. 삼성 5G 장비가 잭팟을 터뜨렸다. 인도의 1위,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1위 통신사를 뚫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 자체가 만만치 않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장 끝나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금요일 날 주가를 움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던 게 새롭게 생긴 거잖아요. 5G 장비 쪽에서의 이 수주 모멘텀은 이런 부분들이 금요일 날 임팩트가 있게 수급이 들어온 대표적인 업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한 쪽을 보면
여기 화학과 전기 제품이라는 쪽이 보이죠? 화학과 전기 제품. 화학과 전기 제품이 왜 여기 매도 상위에 잡혔을까? 그 다음에 전기 제품도 외국인들도 팔았는데 여기에는 주로 뭐가 분류가 되는지 제가 한번 어떤 종목들이 저기에 분류가 되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화학과 저기 매도 많이 나온 쪽 한번 매도 보시면 여기는 제가 미리 먼저 한번 힌트를 드린다면 제일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쪽 섹터가 많이 나왔다,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요거 업종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화학과 전기 제품만 따로 한번 빼볼까요? 네, 전기 제품과 그 다음에 화학, 그죠? 요 두 개만 딱 뽑아서 한번 보면 맞죠? 화학과 전기 제품 기관들이 시총 대비해서 많이 판 업종이잖아요. 근데 그들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누구냐? 짜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너무 리스트를 너무 많이 길게 하기보다는 이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매도 강도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도를 많이 한 종목들 순서대로 금요일 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학업종과 전기제품, 화학업종과 전기제품, 화학업종과 전기제품, 화학전기, 화학전기 요 두 개의 업종만 제가 딱 추려서 뽑은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주로 누구다? 한번 보세요. 코스모신 소재가 반도체입니까? 철강인가요? 2차전지, 그죠? 자, 에코프로 이거 뭐 자동차인가요? 아, 자동차네, 그죠? 2차전지. 네. 자, 나노신 소재, 실리콘 음극재 2차전지, LNF 2차전지 양극재, SKC, 동박,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음극재, 신흥 SEC 뭐 다 지금 보시면 화학과 전기 제품은 뭐가 지금 매도가 나온 거다? 여기 뭐 SDI까지 있네요, 그죠? 결국에는 LG화학도 있고 PNT도 있고 2차전지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을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금요일 날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제 시장의 돈들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지 좀 느끼셨죠, 그죠? 그러면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미리 지난주 주간 찐시황에서 밤 8시에 그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난주부터 냄새를 좀 맡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 제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해드렸으니까요. 근데 자, 그 관련돼서 리뷰 한번 해보면서 새로운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온 것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콘텐트리 중앙이다. 콘텐트리 중앙.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일단은 스타트를 끊었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로 스타트를 끊었지만,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이 세게 올랐고, 그게 이제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바닥에서 조금 좀 덩치가 좀 더 큰 기업으로 안 오른 종목으로는 콘텐트리 중앙을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바타2였습니다. 저도 지금 힘들어요. 저희 첫째 공주께서 뭐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데 본인이 뭐 친구하고 보러 가려고 했는데 표를 못 구했다나 뭐 어쨌다나 뭐 얼마나 좀 짜증나는지 그게 뭐 제 탓입니까? 네, 아무튼 속상한가 보죠, 그죠? 네, 그렇다고 제가 뭐 CJ CGV 용산 아이맥스 쪽에 아니면 뭐 좀 영화관 아무튼 뭐 쪽에 제가 뭐 네트워크 인맥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표를 구해줄 텐데 저도 뭐 그런 힘도 없고 지가 알아서 잘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아바타2가 예매율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티켓팅이 오픈되자마자 아이맥스 영화관도 그렇고 일반 뭐 웬만한 시간대는 다 지금 예매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전멸이에요. 지금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시사회를 해외에서 했는데 뭐 한 15분 분량이었나요? 아무튼 풀 버전으로 시사회 한가인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호평, 뜨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가장 수혜주는 뭐죠?
일단은 영화관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관을. 그래서 CJ CGV가 되는 거고 롯데시네마가 되는 거고 메가박스가 되는 건데 일단 CJ CGV는 영화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롯데시네마는 상장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메가박스는 콘텐츠리 중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CJ CGV를 이 아바타2 개봉과 맞춰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차트 위치 한번 볼까요? CJ CGV는 네.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 한번 위치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아바타2의 물의 기원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된다는 거 항상 주식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리고 또 3D 뭐 4D 이런 식으로 많이 이 아바타는 또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가가 일반 2D 영화가 티켓 한 장에 한 10,000원 정도 한다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3D랑 4D는 뭐 13,000원, 15,000원 한 장당 티켓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대에 이런 티켓을 많은 분들이 보고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 CJ, CGV 입장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영화관 가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영화 볼 때 그냥 빈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 버터 오징어인가요? 그 구운 오징어. 저는 그거 하나 아니면 2개는 사고요, 적어도. 그 다음에 그거 뭐죠? 카라멜 팝콘? 네. 저는 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팝콘은 또 안 좋아요. 근데 이 초딩 입맛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맛들이 많은데 전 치즈 또 안 좋아하니까 그냥 단 거 일단 카라멜 팝콘으로 저는 한 통 안고 그 다음에 오징어 들고 그렇게 영화를 보는데 그게 쏠쏠하죠. 영화관 입장에서는 이 티켓 팔아가지고는 마진보다는 먹는 거 팔아가지고 훨씬 더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고 CJ, CGV 외에 결국에는 트레이딩을 하려면 대안은 콘텐츠리 중앙이 메가박스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메가박스 때문에 과거에는 힘들었다면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우리도 이제 마스크를 이제 실내에서도 벗는 것도 이제 논의할 정도로 바닥을 찍고 턴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 아바타2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견인되지 않을까. 요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기대하는 건 요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요거 자 카지노 관련주를 이야기할 때 카지노 관련주로서 콘텐츠리 중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굳이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도 카지노 관련주 당연히 그게 카지노 관련주지만 카지노라는 디즈니 플러스 독점 드라마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드라마 카지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네, 이렇게 하면 나오죠. 네, 메인 예고편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아마도 많은 그 OTT 관련된 투자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이 카지노의 흥행 여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민식 배우님이 나오시잖아요. 배우분이 이 최민식 배우는 여러분들 꾸숑이라는 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주말 드라마 90년대 최민식 그 배우가 아마 첫 데뷔했던 그 주말 드라마였는데 그때는 연속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그때 오토바이 타고 지금처럼 저 선글라스 레이벤 같은 선글라스를 딱 착용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리면서 선글라스 받는 장면이 저는 아직도 참 그때 임팩트 있었던 장면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아주 뭐 연기파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고 상당히 뭐 흥행 보증 수표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한테 별명을 한 분이 붙여주셨죠.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요. 네. 3초 선속구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3초 자 30초도 아니고 3초 선속구라고 하셔서 살짝 아쉽긴 한데 아무튼 지금 대세 배우이신 이 손석구 3초 손석구의 이미지가 있는 킴에는 이 손석구 배우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카지노를 찍으셨고 12월 21일 날 단독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도 기대치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가면 제가 군대 영화, 군대 그 관련된 드라마 이야기 해드렸죠. DP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 생활 때 저도 탈영하고 싶었지만 탈영 안 하고 잘 참았는데, 네, 행정부대에서 탈영하면 진짜 그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참았습니다. 아무튼 DP가 저는 군 생활 또 기억 뭐 새록새록 자꾸 이제 추억도 떠오르고 하면서 재밌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또 넷플릭스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고 나쁘지 않은 지금 라인업을 기다리고 있죠. 라인업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을 지난주에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들은 이런 그림들이었어요. 그죠? 네, 주가와 실적 추정치와 200의 이동평균선 간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200의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을 맞고 부딪힐 가능성 정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제 리오프닝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적이 좀 들쑥날쑥, 그래서 영업이익이 보시면 적자 났다가 BP 갔다가 적자 났다가 BP 갔다가, 근데 앞으로 있는 저런 모멘텀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추세적으로 이제는 실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영업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 3분기까지. 네. 그래서 별로 아직까지는 볼 게 없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날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가 아니라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수급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자, 상업펀드가 바닥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요걸 보고 조금 무겁긴 하지만 내가 콘텐츠 관련주,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기업이 내가 없다면 콘텐츠리 중앙 정도는 한번 이번 주였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드렸던 거고, 그럼 이번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더 붙여가지고 제가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12월 2일 이후 12월 9일 기준으로 상업펀드가 어떻게 됐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여기까지였거든요. 여기까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보세요. 여기, 그죠? 0을 이제 막 바로 딱 돌파하는 고시점이죠. 예, 여기였는데 한 주 동안 상업펀드가 이만큼이나 더 뭐 했습니까? 매집을 해버렸네요. 자, 우리가 기관 수급을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추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콘텐츠리 중앙을 모 운영사가 한 펀드에다가 한 100억을 담고 싶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억을 담고 싶다면 이거를 하루 만에 다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쪼개서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25억씩, 또 25억, 또 25억, 25억, 요렇게 4일 정도 나눠서 이렇게 주로 자금을 집행한다. 4일이 아니고 3일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고, 즉 우리가 운영하는 자금은 뭐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 꽤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큰 손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하루에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콘텐츠를 중요한 내가 사고 싶은 만큼 그냥 사면 돼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0억, 200억을 내가 사고 싶다면 한 방에 저걸 다 샀을 때 시장에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주로 며칠 동안 나눠서 이렇게 사니까 들어오는 초입에 우리가 포착을 해서 모멘텀을 빨리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충분히 먹을 만한 룸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기관 수급을 계속 제가 매수 강도 기준으로 체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콘텐츠리 중앙은 주봉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 종가 대비해서 이번 주에 9%, 네, 맞나요 이게? 9.24%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요거는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콘텐츠리 중앙. 자,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였고, 네,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바로 그냥 수익률을 한번 뽑아 볼게요. 네, 보니까 9.24% 맞네요. 네, 지금 보시면 12월 2일 종가부터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까지 하니까 약 9% 상승을 했습니다. 뭐 9% 상승했을까?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1년 우리 은행에 넣어놔야 지금 이제 5% 정도 이제는 주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그 일주일 만에 2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것 30%도 아니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조금씩 차곡차곡 쌓이면 좋은 거죠. 계단은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를 빨리 캐치해서 그 다음에 수급 들어오는 거 초입을 보고 아, 이쪽이 상대적으로 뭔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일주일에 그래도 한 10% 전후씩 수익을 낸다라면 나쁘지 않은 부분이 된다라는 거고. 자, 콘텐츠리 중앙이 어쨌든 이제 위치를 한번 보면 아직까지는 200일선평선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뭐 3분기까지 실적이 들쑥날쑥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때문에 움직인다? 이미 기대치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 기대치 때문에 움직여서 올라간다면 적어도 전고점이 있는 위치 200일선 부근에서는 일단은 한번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 가격은 적어도 뭐 좀 보니까 러프하게 한 3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구간부터는 전고점 저항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까지도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33,100원이 끝났으니까 와, 앞으로 5,000원이나 업사이드가 더 있네. 그렇다고 무조건 5,000원이 간다?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주가가 세게 한번 더 계속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좀 쉬어갈 만한 구간은 저 정도 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또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미디어 업종에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미디어 업종이 지금 저렇게 바닥에서 200일선이 위에 머리 위에 있고 주가가 밑에서 올라오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업종의 내년도 1년 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실적 추정치가 아직까지는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아서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먼저 선반영돼서 미디어 업종이 올라오는 거고, 특히나 이번 주 금요일 날 불을 지핀 것은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것까지 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미디어 업종의 10년 동안에 12년이죠. 정확하게는 여기가 2010년이니까 12년 동안에 미디어 업종의 주가 흐름과 미디어 업종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뒤에 영업이익 전망치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 200일 이동평균선을 같이 그려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실적 추정치도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를 그린다 라는 거고, 200일선이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실적 추정치가 행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처럼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가도 올라가면서 실적 추정치도 빨간색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자, 최근에 그러면 오른쪽을 보시죠. 22년도 지금 최근에 보는 흐름은 어떻냐요?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미디어 업종 전체적으로 업황이 최근에 부진했다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실적 추정치를 보시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최근에 박스권에서 살짝 멈추는 듯 하다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조금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면서 바닥에서 턴을 하는 모습. 미디어 업종 지수가 자 올라오면 여기 한 400 정도가 미디어 업종 지수의 200일선이 우하향하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거기 정도까지는 반등이 오더라도 한번 부딪힐 수 있겠구나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이게 200일선을 타고 올라온다 이렇게 될 때는 영업이익 실적 추정치도 돌아서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20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중장기 투자도 가능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지금은 200일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거기 정도까지만 일단은 목표 주가를 한번 잡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미디어 업종의 PER 밴드, 업종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보면요. 업종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리 중앙에 실적이 어땠다고? 영업이익이 적지 않았다가 BEP, 적지 않았다가 BEP, 들쑥날쑥 이렇게 돼버리면 파워밴드가 뭘 가지고 만든 겁니까? 이게 E가 이익이잖아. 어닝. 이익을 가지고 이 밴드를 만든 거니까 이익이 들쑥날쑥하니까 지금 밴드 자체가 엉망이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PBR로 그래서 제가 그려봤는데, 자 미디어 업종의 PBR 밴드, 업종의 밴드 수준이 어디냐면 이 밴드가 하단부가 1.4배고요. 상단부는 2.4배입니다. 자 미디어 업종은 주로 바닥을 어디에서 찍었나요? 주로 1.4배 구간, 여기 하단부에서 바닥을 찍었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가 1.8배인데 1.8배에서 1.4배까지 내려오다가 지금 최근에 턴을 하고 찍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바닥부는 통과는 일단 했다. 업황이 최악인 구간에서 기대치가 먼저 선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의 하단부는 찍고 지금 약간 올라온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 역사적인 PBR 밴드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큰 그림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투자 주체별로 누적 순매수 추이를 한번 그려보니까요, 연기금과 최근에 투신을 중심으로 수급이 조금 살아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10월달 이후로 꾸준하게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올리고 있는 이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개인 투자들은 당연히 기다리다 지쳐서 최근에 주가 좀 올라오니까 많이 팔고 있는 게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이다 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콘텐츠리 중앙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일단 방금 이제 딱 들어보니까, 만약에 지난주 주간 시황을 듣고 이 콘텐츠리 중앙에 관심을 두신 분이라면 이익을 극대화 좀 해보시는 만한 분위기인 거 느껴지실 거고, 새롭게 그러면 또 한번 볼만한 쪽이 어디냐라는 거 한다면 CJENM을 그래도 무거운 주식입니다. 이거 엄청 무거운 주식이에요. CJ그룹 자체가 주가가 무거운데다가 CJENM은 특히나 조금 무거운 주식입니다. 자, 중국의 한한령 해제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어쨌든 미디어 업종 쪽으로 관심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좀 큰 기업 쪽에서 뭐 작은 기업으로는 중국에 대한 뭐 또 드라마 수출 모멘텀도 있는 A스토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주간 찐시황 방송에서는 큰 종목들 위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티빙과 시즌이 이제 합병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구독자 수가 증가하지 않겠나. 내년도 가면 580만 명, 2025년에 가면 9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저도 티빙의 구독자입니다. 제가 티빙을 왜 구독했을까요? 뭐 그때 뭐 보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는 지금 저도 볼 시간이 없어서 매월 결제만 되고 있지, 지금 못 보고 있어서 이걸 끊어야 되나 하는데, 맨날 결제됐습니다 라고 이제 알림이 오면 그때부터야 아이고 이거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줘도 되는데,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제 인생에 뭐 데미지를 줄 정도의 월 구독료가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이 해지를 잊어버리고 매월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이거 그냥 뭐 땡 잡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티빙에 조만간 빠찡코인가요? 빠찡코가 아니라 빠칭코 맞나요? 빠칭코. 잠깐만요. 빠칭코가 아마 티빙으로 아마 방영이 됐던 것 같은데, 볼까요? 빠칭코. 우리 빠칭코 드라마 있었잖아요. 빠칭코 티빙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닌가? 티빙. 돼지의 왕 때문이었나? 애플 TV가 빠칭코였고 돼지의 왕 때문이었나 봅니다. 돼지의 왕이라고 혹시 아세요? 가족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학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폭력물 좀 이게 좀 약간 맞네요. TV 이게 좀 거칠다 그래야 되나? 잔인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돼지왕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이것도 웹툰인가 그 애니메이션 원작으로 한 거예요. 이거 보려고 제가 티빙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가입했으니까 3월 18일 날 대공개했으니까 지금 12월 달이니까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제가 지금 돈을 계속 내고 있군요. 그 뒤로 보는 게 없는데, 아무튼 돼지와 왕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OTT가 요즘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12월 21일 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지금 또 방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디즈니 플러스 우리나라에 첫 런칭했을 때 가입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주님들 때문에 애기들이 혹시나 또 해달라고 해서 저는 해줬는데, 막상 처음에는 볼 게 없어가지고 해지를 다 해버렸거든요. 근데 12월 21일 날 또 카지노 할 때 봐야 되니까 또 가입해야 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OTT 플랫폼 뭐 구독하시는 게 한 채널이 아니라 아마 다양하게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구독자를 은근히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스리생 그 디자인 포스터잖아요, 그죠? 네, 스리생을 중국 OTT에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수출이 더 잘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게 TVN 드라마였죠. 그러다 보니까 CJ ENM 쪽 이렇게 기대치가 좀 커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자,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시죠. 실적 추정치는 지금 보시면 별로 볼 게 없죠. 네, 22년도, 23년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인데 주가가 이렇게 연초 24만 원부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7만 원까지 반토막 났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 추정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주가도 떨어졌는데요,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그래도 점프업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한 1600억 정도잖아요, 연말에. 그죠? 근데 내년도가 2600억 정도 되니까 올해 대비해서는 내년도에 YOY로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네요. 그죠? 근데 성장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내년도 전망치가 지금은 2600억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3000억 정도로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하면 더욱더 좋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예.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끝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검은색의 끝이 살짝 고개를 들고 지금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네. 올라오면 CJ ENM 주가에도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더욱더 작용을 할 거다라는 거,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는 제가 앞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같이 그려봤는데, 이건 실적 추정치가 우하향하니까 당연히 200일 이동평균선도 같이 내려오는 그림. 그래서 CJENM도 만약에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여기에서 일단은 한번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1차적으로 그 부분 생각하시고, 이번 주말까지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포지션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네, 상업펀드, 연기금, 투신이 골고루 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네요. 그죠? 그래서 기관들이 드디어 CJENM을 7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중립 이상 포지션으로 지금 이제 올라왔습니다. 중립 이상으로 드디어 올리기 시작했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주가 올라오는 사이에 팔고 있네요. 외국인들까지 들어오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그 부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CJENM에서 제가 보는 하나의 엣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CJENM에서 새 대표의 구창근 대표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최근에 어디에 있었냐? CJ 올리브영 대표이사였는데요, CJENM 쪽으로 대표이사로 발탁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분을 뭔가 이 회사를 조금 탈바꿈할 수 있는, 수익성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전문가로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분은 여의도 증권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십니다. 삼성증권, 아마 삼성증권도 계셨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쓴소리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분이 CJ에 대해서 커버를 할 때, CJ 그룹주를 커버를 하실 때, 이거는 내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썼던 경우가 있고, 그때 누구 눈에 띄었냐면 CJ 그룹의 이재현 회장의 눈에 띄게 된 거죠. 보통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룹 큰 기업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하죠. 조금 순화시켜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쓴소리를 보고서에 담다 보니까 그게 이재현 회장의 눈에 띄었고, 그때부터 이재현 회장이 이분을 좀 관심을 두게 되었고, 직접 스카우트를 한 분이고, 이분이 중요한 자리, 좀 어려운 자리에 가서 좀 턴어라운드 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CJENM도 아마도 이분이 새롭게 대표이사로 와서 좀 수익성을 개선시키면서 탈바꿈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한번 가지게 됩니다. 자, 이 과거의 이력을 한번 보시면 서울대 나오셨네요. 저랑은 다른 길을 걸어오셨네요. 네. 자, 그리고 동원증권으로 입사를 하셨고요. 99년도 저보다 훨씬 선배, 3년 선배시네요. 네. 태어난 해가 3년 선배시고 입사는 훨씬 더 많이 선배시네요. 네.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 동원증권으로 입사하셨고, 2006년도에 삼성증권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CJ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 쓴소리로 리포트를 쓰시고 발탁이 돼서 2010년도에 오히려 CJ 그룹으로 스카우트가 되셨고요. 주요 요직은 이렇게 거쳐왔고,
그때 당시에 동원증권에 있을 때 CJ 엔터테인먼트, 지금 CJ E&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처음 인연을 맺었고 그때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은 이제 그때 닉네임이 뭐냐면 그때 별명이 CJ보다 더 CJ를 잘하는 애널리스트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처럼 지금 회사를 잘 파악해서 탈바꿈을 시킨다면 CJ E&M의 저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경영을 한다고 해서 진짜 또 잘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로 가족 여러분들이 앞으로 CJ E&M을 보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면 지난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 KB증권 프라임 클럽 서비스로 많이 이제 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이제 하나 코멘트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코멘트였습니다. 네. 아모레지였고요. 그 중에서도 청담 글로벌 코멘트도 드렸고 청담 글로벌은 11,500원 정도 전후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단기 차익 실현 뭐 권고를 좀 드렸던 거고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3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중요하니까 요거는 중국 1위 면세점 지분 가지고 있고 로드샵 브랜드도 있으니까 중국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카카오 알림톡으로 저희 플랜클럽 가족분들한테 보내드렸었는데 그 내용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이 중난산이라는 중국의 전염병 최고 전문가분이 오미크론은 전염성은 강한데 증상은 약화되었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 없고 99%가 일주일 전후로 완전 회복 가능하니까 그리고 무증상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후유증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더욱더 중국의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주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증권의 김경환 애널리스트의 코멘트인데 중국 상하이 유통업 쪽의 지인이 보내주신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루머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네요. 1월 9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입국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한다. 그래서 0+3 그러니까 3일은 자택 관찰 정도는 하는 정도로만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루머고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용이 중국 정자체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여기 아마 중국 정자체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홍콩 사용 번자 뭐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하고 더 확인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는 조금씩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미디어 업종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업종도 이렇게 내년도 1년 뒤에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 초록색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도 우하향 그림을 그리고 있고 실적 추정치인 빨간색도 우하향. 그래서 주가도 화장품 업종 지수는 작년부터 계속 안 좋았죠. 그죠? 근데 이런 그림이 될지 이런 큰 파동 과거에 우리 막 중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세일 때 그죠? 대장주일 때, 주도주일 때 이 흐름이 될지 안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업황이 아주 좋은 그런 그림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업종의 퍼밴드도 보면 바닥권에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고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빠지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다 정도. PBR 밴드도 그죠? 밴드의 바닥권 정도. 미디어 업종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아직까지. 그 다음에 화장품 업종의 투자자별 순매수 포지션을 보니까 연기금 투신이 주력으로 사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기관들이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화장품이 먼저 수급이 들어왔고 뒤이어서 미디어 업종이 따라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외국인들은 올라오니까 팔고 개인들도 팔고 있다 정도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대형주로서 주로 조금 코멘트를 드렸던 것은 아모레지였습니다. 왜? 요때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되니까 이벤트가 끝났고 이 음봉의 시가에 중요한 에너지의 라인이 있으니까 이 가격대 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네, 그 가격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움직이다가 금요일 날 한 번 더 위로 튀는 움직임이 나왔네요. 자, 아모레지도 마찬가지죠. 연기금과 투신이 수급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 컨센서스는 23년도 계단식으로 아직까지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근데 기대감이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는 바닥에서 먼저 올라오고 있다
정도 보면 되고요. 자, 이제 과연 이거를 뚫어줄 것인가, 200일선. 200일선 초록색선을 뚫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부딪힐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치로는 한계가 있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치가 커지면서 실적 추정치가 돌아서는 그러한 정도의 분위기가 되면 아마 200일선을 뚫고 우상향하는 이런 트렌드를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레지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들, 그 다음에 중국에 투자한 게 있는데 CTG라고 있습니다. 차이나 투어리즘 그룹이라고 있는데 중국의 관광그룹,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평가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모레지가 이 회사의 지분을 일정 부분 취득을 했는데 중국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로 뽑히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평가 수익이 막 발생하는 거죠. 지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막 올라가니까. 그것도 있고, 이 중국의 관광그룹이라는 CTG와 아모레지가 같이 또 손을 잡고 같이 또 협업을 하면서 글로벌 면세 매출 비중이 과거 5%에서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글로벌 면세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 아모레지한테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TG 지분을 4.3%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CTG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연히 이 지분 가치가 올라온다. 근데 그 지분 가치를 감안해도 아모레지가 주가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여의도의 분위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제가 수급적인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죠, 여기. 그 전에 미리 외국인들이 빠지고, 그죠? 이미 일정 부분 그 관련해서는 대부분 물량은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 D-Day에 전에 미리 빠지고 D-Day 이후로는 거의 수급은 이제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의 주가 추이를 보면 반영일날 반영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미리 주가는 빠지고요. 반영일 이후로는 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 정도. 그 다음 외국인의 수급 강도도 반영일부터 발표일부터 반영일까지는 주가가 빠지지만 반영일부터 한 달 동안은 주가가 드디어 안정을 좀 찾고요. 그 다음 1개월 뒤부터는 더욱더 좋아지는 그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SCI 편출 종목의 편출 전후의 상대 수익률을 보면 편출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좋아지는 그림을 생각하면 아모레지는 그래서 11월 30일 날 그 음봉의 시가 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거는 하나 여러분들께서 이 편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끝났고 이제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연간으로 업종별로 이익이 증가하는 섹터를 그래프로 이 메리츠 증권에서 그려놓은 거를 제가 가족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도 23년, 24년에는 이익이 YOY로 이제 증가하는 업종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전히 보시면 여기가 안 좋네요. 디스플레이와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쪽이 좀 안 좋고 유틸리티는 흑전 이야기도 나오네요. 근데 여기 밑으로 23년도에 내려가 있는 회사들이 누구예요? 상사자본재,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철강, 에너지, 반도체, 운송, 여기는 밑으로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그래서 요런 업종들 판단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1위 통신사와 이 관계를 맺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 아까 보여드렸는데, 자, 이 5G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한 업종들이 바닥에서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업종들이 30% 50% 빠졌는데 5G가 아직까지 연초 30% 빠진 상태에서 별로 순환매가 안 일어났다. 그래서 이 5G도 하나의 순환매 낙폭과대 섹터로서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때마침 금요일날 미국의 이제 그 기업 하나가 요거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거죠. 보시면 시에나 노 땡큐. 시에나가 어닝이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이 발표되면서 이 네트워크 장비 회사인데
주가가 20% 떠버리니까 그 관련된 우리나라에도 5G 통신 장비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금요일 날 개장 전 방송에서 드렸는데 그 영향도 있었고 아마도 요 소식을 미리 시장에서는 누군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죠? 예, 그래서 에이스테크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이유가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 업데이트를 해놓은 건데요. 자, 화웨이 관련해서 중국의 화웨이 관련해서도 뭐 조금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고 내년도 5G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에서 빠져나와서 좀 갈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낙폭 가대한 쪽 컨셉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여기에 네, 여기 보시면 그죠? 금요일날 보여드렸던 게 요거잖아요. 업종별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 보시면 통신 장비. 예. 근데 앞에 보시면 한 번씩은 다 돌았어요. 게임도 바닥에서 꽤 한번 튀었죠. 소프트웨어도 네이버 카카오도 좀 튀었죠. 그 다음에 뭐 좀 안 튄 게 제가 봤을 때는 핸드셋 쪽이 거의 안 튀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통신 장비.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이 통신 장비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좀 탄 것 같은데 인도 뭐 삼성전자 인도 관련된 이제 장비 공급 뉴스도 있었는데 미리 누군가는 좀 알지 않았나 왠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누가 제일 높아요? 일주일 수익률 에이스테크가 제일 높죠. 에이스테크 27%. 그래서 이 삼성전자 밴드 중에 에이스테크가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보면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나? 말할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 뉴스가 뭐 몰랐지만 어쨌든 낙폭 과대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에이스테크가. 그죠? 연초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하락한 상태잖아요. 이런 컨셉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이 중에서도 5G 중에서도 그러면 조금 추린다면 저는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면 실적 대비해서 가장 싼 종목 HFR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5G가 생각보다 업황이 회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서진 시스템 이 두 개를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엣지 있게 광섬유, 광케이블 쪽은 제가 대한광통신 사모펀드가 사고 있으니까 이쪽도 관찰을 하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두 개 더 만약에 또 보태준다면 이스페타시스, 이노와이러스 뭐 이 정도가 그래도 펀더멘탈이 좀 좋은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는 미국 통신장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페타시스가 하는 게 뭐죠? 통신 쪽에 기판 아닙니까? 통신장비 쪽에 기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스페타시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의 실적 추정치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볼까요? 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직 주가는 200일선 밑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그죠? 200일선 밑에서 머물러 있는데 실적 추정치가 조금 전에 봤던 우리 다른 기업들과는 뭔가 방향이 좀 다르죠? 다른 기업들은 보면 23년도, 그 다음에 1년 뒤에 빨간색 이런 것들이 다 우하향하는 그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이 그래프 실적 추정치가 전망치가 올라가는 그림. 그러다 보니까 조금 5G 내에서도 통신장비 쪽 미국의 투자와 연계되어 있는 이스페타시스는 펀더멘탈이 조금 편안한 후보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귀결을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 정도로만 일단은 뭐 뒤에 뭐 삼양홀딩스라든지 데브시스터즈 제가 이번 주에 개장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금요일날 주가가 이렇게 다 튀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또 개장 전 방송 내일 아침마다 제가 개장 전 방송 하잖아요. 그때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네. 자, 이제 벌써 이제 12월 둘째 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서서히 올해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이제 거둬야 되는 시점인데 여전히 시장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 중심을 잡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특히나 다음 주는 아바타2 개봉에다가 CPI 발표, FOMC 회의까지 있어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키맨과 함께 중심을 잘 잡으시면서 또 한 주, 다음 한 주도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